이튿날 엘리자베스는 위컴에게 들은 이야기를 제인에게 들려주었다. 제인은 간간히 놀라기도 하면서 걱정스런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녀는 다시가 빅리의 우정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녀의 성격에 위컴 같은 상냥한 젊은이의 말을 의심할 수도 없었다. 아마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저런 이유로 말이야. 제인은 두 사람 모두를 옹호하기로 결론 내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때 빅리와 그의 누이들이 오는 바람에 자매는 이야기를 멈추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린 네더필드 무도회에 초대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것이다. 무도회는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캐롤라인과 허스트 부인은 제인을 다시 만나 아주 기쁘지만 못 본 지 오래되었다며 불평하듯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베닛 부인과는 가능한 한 마주치지 않으려 했으며 엘리자베스에게는 형식적인 인사말만 건넸을 뿐이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전혀 말을 걸지 않았다. 네더필드의 무도회는 여자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베닛 부인은 빅리가 자기 큰딸에게 관심을 보이기 위해 무도회를 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형식적인 초대장 대신 빅리가 직접 찾아와 초대를 해주어 무척 기뻤다. 제인은 그들과 함께 보낼 행복한 저녁을 상상했고 엘리자베스는 위컴과 실컷 춤을 출 생각을 하며 즐거워했다. 키티와 리디아는 무도회에 남자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심지어 무뚝뚝한 메리까지도 무도회에 참석하고 싶다는 바람을 슬쩍 내비쳤다. 엘리자베스는 콜린스에게까지 빅리의 초대에 응할 생각인지 물어보았다. 다소 고지식한 그의 반응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참석하겠다면서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사촌들 모두하고 춤을 추는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양, 이 기회를 빌려 말하는데 처음 2번은 특별히 당신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인 양은 제가 왜 자기를 제쳐두고 당신에게 먼저 춤을 청하는지 그 까닭을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또한 그녀에게도 특별히 신뢰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아주 난처했다. 처음 2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위컴과 춤을 추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콜린스와 춤을 춰야 하다니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최대한 상냥한 표정을 지으며 콜린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가 5자매 중에서 하필 자신을 선택한 까닭은 헌스퍼드 목사관 안주인으로서 적임자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문득 그녀의 머리를 스쳐갔다. 콜린스가 그녀에게 유난히 친절하게 대한다거나 그녀의 활기찬 성격을 칭찬하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은 차츰 확신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기쁘다기보다는 놀라웠다. 심지어 어머니마저 만약 2 사람이 결혼하면 무척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말을 못 들은 척했다. 자칫 대답을 했다가는 심각한 논쟁이 뒤따를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콜린스가 청혼을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미리 그 문제에 대해 입씨름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무도회를 준비해야 할 일이 없었더라면 나이 어린 베닛 집안 딸들은 이 무렵 무척 불행했을 것이다. 초대를 받은 날부터 무도회 당일까지 계속 비가 내려 메리튼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모나 장교들도 만날 수 없었고 새로운 뉴스거리도 얻을 수 없었다. 심지어 엘리자베스조차 참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녀는 위컴과 사귈 기회가 자꾸만 지연되는 것 같아 은근히 안달이 났다. 드디어 무도회가 열리는 화요일 저녁이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보통 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는 등 위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뒤 네더필드로 향했다. 거실에 들어선 엘리자베스는 장교들 사이에서 위컴을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오지 않으리라고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문득 빅리가 다시의 입장을 생각해서 다른 장교들을 초대하면서도 일부러 위컴을 초대하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리디아가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위컴이 왔냐고 묻자 그의 친구인 데니가 볼 일이 있어서 런던에 갔다고 말해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만약 이곳에 있는 어떤 신사분을 피하고 싶지 않았다면 굳이 그가 지금 런던에 가진 않았을 겁니다.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다시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더욱 불타올랐다. 다시가 다가와 인사를 건넬 때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리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나쁜 감정을 오래 담고 있는 성격은 아니었다. 자신의 기대가 어긋나긴 했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콜린스와 춤을 2번이나 추면서 기분은 점점 더 나빠졌다. 콜린스는 춤을 추는 동안에도 지나치게 진지하고 어색하게 굴었다. 뿐만 아니라 간간히 스텝이 엉키기까지 했다. 그녀는 춤추는 내내 수치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마침내 그와의 춤이 끝나고 다른 장교를 파트너로 맞이하고 나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잠시 뒤 샬럿 루커스와 이야기를 나누던 엘리자베스에게 갑자기 다시가 다가와 춤을 청했다. 그의 느닷없는 행동에 당황한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부탁을 들어주고 말았다. 다시와 춤을 추는 엘리자베스를 보고 사람들은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 역시 스스로에게 놀랐고 자신을 바라보는 무수히 많은 시선에 또 한 번 놀랐다. 엘리자베스와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춤만 추었다. 그러다가 음악이 거의 끝나갈 무렵 다시가 그녀에게 물었다. 가끔 자매들과 함께 메리튼에 갑니까? 네. 엘리자베스는 너무 짧게 대답한 것 같아 이렇게 덧붙였다. 며칠 전 그곳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있던 참이었죠. 순간 그의 표정이 전보다 더 오만하게 변했다. 위컴 씨는 타고난 매너 덕에 언제나 친구를 잘 사귀는 편이죠. 하지만 새로 사귄 친구들과 친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하겠군요. 그분은 불행히도 당신과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더군요. 엘리자베스가 맞받아쳤다. 다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화제를 바꾸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마침 윌리엄 루커스 경이 나타나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인사를 했다. 정말 보기가 좋군요. 이렇게 훌륭한 다시 씨의 멋진 춤을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 이런 즐거움을 자주 누렸으면 합니다. 특히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이런 상류사회의 무도회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군요. 그러고는 제인과 빅리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엄청난 찬사가 쏟아질 겁니다. 루커스 경의 말에 다시 또한 춤을 추고 있는 빅리와 제인을 진지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다시는 곧 자신의 파트너를 향해 눈을 돌리며 말했다. 윌리엄 경이 방해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렸군요. 별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시 씨, 지난번에 당신은 화가 나면 잘 풀어지지 않는 성격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화를 낼 때는 보다 신중하시겠죠? 그리고 결코 편견에 사로잡히지도 않으실 테고요. 물론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당신에 대해 너무 상반된 이야기를 들어서 좀 헷갈리거든요. 저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짐작하긴 어렵지 않군요. 하지만 엘리자베스 양, 지금 당장 저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쪽에게도 좋은 일이 없을 게 분명하니까요. 다시는 냉담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 다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춤이 끝났다. 그러나 다시는 엘리자베스에게 상당한 호감을 품고 있던 터라 이내 그녀를 용서했다. 그때 캐롤라인이 엘리자베스에게 다가와 경멸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엘리자베스 양, 듣자 하니 조지 위컴을 좋아하신다죠? 제인 양이 그에 대해 많은 걸 물어보더군요. 그 사람 말을 믿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다시 씨가 그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컴이 다시 씨에게 파렴치한 짓을 했지만 다시 씨는 계속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죠. 아무튼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다시 씨는 전혀 잘못이 없어요. 엘리자베스 양 정말 안타깝군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니. 하지만 그의 집안을 알고 나면 그에게 더 나은 행동을 기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와 그의 집안을 동시에 무시하는 말로 들리는군요. 엘리자베스가 화가 나서 대꾸했다. 그러자 캐롤라인이 대답했다. 불쾌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좋은 뜻으로 진심에서 한 말이에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엘리자베스는 곧장 제인을 찾아갔다. 그러나 방금 일어난 일을 알 턱이 없는 제인은 얼굴 가득 행복한 표정만을 짓고 있었다.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언니를 위하는 마음에 다른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언니의 일이 잘 되기만 바랐다. 제이는 빅리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엘리자베스에게 들려주었다. 빅리 씨는 위컴 씨를 잘 모르지만 다시 씨가 정당하고 명예롭게 행동해 왔다고 확신하고 있어. 미안한 얘기지만 그의 말로는 위컴 씨는 전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빅리 씨가 위컴 씨를 잘 모른다고? 그래, 며칠 전에 메리튼에서 만날 때까지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그렇다면 보나마나 빅리 씨는 다시 씨의 말만 들은 거겠지 뭐. 난 충분히 이해해. 빅리 씨는 친구를 옹호하는 거야. 하지만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즐거운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었다. 제이는 빅리의 호의에 대해 이야기하며 행복한 앞날을 조심스럽게 꿈꾸었다. 엘리자베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언니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다. 빅리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자 엘리자베스는 샬럿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피해 주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은 베닛 부인은 루커스 부인에게 제인이 곧 빅리와 결혼하게 될 거라며 큰 소리로 의시대듯 말했다. 또 제인이 그렇게 훌륭한 집안으로 시집가는 덕분에 동생들도 다른 돈 많은 젊은이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떠들어댔다. 엘리자베스는 당황스러워서 안절부절 못했다. 건너편에 앉아있는 다시가 베닛 부인의 말을 모두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혔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메리가 사람들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노래 부를 준비를 했다. 엘리자베스가 눈짓으로 말렸지만 메리는 모른 척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뽐낼 행복한 순간을 결코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더욱 불안해졌다. 메리는 5딸 가운데서 미모가 가장 떨어지는 편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자매들보다 여러 가지 재주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허영심이 강했다. 그러면 자신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음악적 재주는 이런 자리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성량이 부족했으며 매너도 부자연스러웠다. 메리는 노래를 2곡이나 불렀다. 빅리의 누이들이 경멸의 미소를 주고받으며 다시에게도 동의의 눈빛을 건넸다. 다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을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자베스는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아버지에게 좀 말려달라는 눈짓을 보냈다. 잘했구나 얘야.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제 다른 아가씨들한테도 재주를 뽐낼 기회를 주자꾸나. 결국 베닛이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부드럽게 메리를 말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노래를 청했다. 만일 제가 노래에 소질이 있다면 한 곡 들려드렸을 겁니다. 노래는 순결하기 때문에 목사라는 제 직업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성직자가 노래에 너무 많은 시간을 바쳐도 안 되죠. 성직자는 다른 할 일이 많으니까요. 우선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후견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 11조를 거둬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용 원고를 준비해야 하죠. 또한 갑자기 콜린스가 나서서 끝도 없는 긴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베닛 부인은 크게 공감하며 그의 성실함을 칭찬했고 베닛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누구보다 재미있어 했다. 엘리자베스가 생각하기에 이날은 가족들이 모두 망신을 당하기로 작정한 듯했다. 모두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낸 것이다. 남은 저녁 시간도 엘리자베스는 별로 즐겁지 않았다. 콜린스가 끈질기게 옆에 붙어 잠시도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시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춤을 춘 뒤로 다시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한편 베닛 부인은 아주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네더필드를 떠났다. 서너 달 후에는 제인이 결혼하게 될 것이고 엘리자베스도 곧 콜린스와 결혼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를 다른 딸보다 덜 아꼈다. 그래서 콜린스 정도면 그녀에게 충분히 어울리는 신랑감이라고 여겼다. 이튿날 콜린스는 엘리자베스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더 이상 미루지 말자고 결심한 것이다. 그는 아침 식사를 한 뒤 베닛 부인과 엘리자베스 그리고 키티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주머님,
사랑스런 따님 엘리자베스 양과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도 될까요? 엘리자베스가 미처 놀라기도 전에 베닛 부인이 재빨리 대답했다. 아, 그럼요. 물론이죠. 리지도 틀림없이 좋아할 거예요. 키티, 너는 2층에 올라가 있어라. 그러고는 바느질감을 집어들고 서둘러 자리를 뜨려는데 엘리자베스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콜린스 씨가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을 저한테 하실 리 없잖아요. 저도 위층으로 가겠어요. 리지,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네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래도 엘리자베스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베닛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리지, 여기에 남아 콜린스 씨의 얘기를 듣도록 해라.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명령을 차마 거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해 본 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베닛 부인과 키티가 나가자마자 콜린스가 이야기를 꺼냈다. 엘리자베스 양, 그대의 이런 겸손한 행동을 보니 다른 장점들까지 더욱더 돋보이는군요. 만약 그대가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제 눈에 덜 예쁘게 보였을 겁니다. 그대의 어머니한테서 청혼해도 좋다는 허락을 이미 받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대를 장래의 반려자로 선택했답니다. 제가 결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목회자는 결혼을 함으로써 가정의 모범을 보이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결혼하면 제가 더 행복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캐서린 부인이 제게 결혼하라고 충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캐서린 부인의 친절과 배려는 당신이 저와 결혼한 뒤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롱번에서 신부감을 찾으려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부친이 돌아가시면 제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자매들 가운데 한 명을 신부감으로 택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당신에게는 물려받을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결혼한 뒤 그 문제로 당신을 탓하지는 않겠다고 약속드리죠. 지금이라도 그의 말을 가로막을 필요가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큰 소리로 말했다. 너무 서두르시는군요. 제가 아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잊고 계신 것 같네요. 제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는 감사합니다만 저는 청혼을 거절한다는 말씀밖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남자가 청혼하면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어 하면서도 일단 거절한다고 하더군요. 콜린스가 잠옷 여유롭게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다. 정말이라니까요? 저는 지금 진심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과 결혼한다면 저나 당신이나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엘리자베스가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말했다. 다음에 이 문제를 당신께 말할 때는 좀 더 반가운 대답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당신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아가씨들은 청혼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엘리자베스는 콜린스에게 자신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콜린스는 자신과 자신의 지위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했다. 그는 그녀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청혼은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방에서 나와버렸다. 그가 다시 청혼한다면 그땐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베닛 부인은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현관 앞을 서성거렸다. 마침내 엘리자베스가 문을 열고 나와 빠른 걸음으로 계단 쪽으로 가자 얼른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베닛 부인은 콜린스에게 열렬한 축하 인사를 보내는 동시에 자신에게도 더없이 기쁜 일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콜린스는 답례를 한 뒤 엘리자베스와 나눈 대화 내용을 자세히 털어놓았다. 베닛 부인은 몹시 당황했다. 하지만 콜린스 씨, 걱정하지 말아요. 리즈가 분별 있게 처신하도록 만들겠어요. 그 애는 워낙 어리석어서 어떻게 해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하지만 내가 알아듣도록 잘 말할게요. 그의 아버지한테 말해서 이 문제를 곧 해결해야겠어요. 그녀는 콜린스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곧장 남편에게 달려갔다. 그러고는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당신이 나서서 리즈가 콜린스 씨와 결혼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리즈가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지 뭐예요? 책을 읽고 있던 베닛은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
침착하면서도 무관심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당최 모르겠소.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콜린스 씨와 리즈 얘기지. 무슨 얘기예요? 리즈가 콜린스 씨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니까요. 당신이 서두르지 않으면 그가 마음을 바꿔서 리즈를 데려가지 않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소? 뭐 별 소용은 없을 것 같지만. 당신이 직접 리즈한테 말해보세요. 콜린스 씨와 꼭 결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해야 해요. 베닛 부인은 하인에게 엘리자베스를 데려오라고 일렀다. 잠시 뒤 엘리자베스가 들어오자 베닛이 말했다. 얘야, 중요한 일로 널 불렀다. 콜린스 씨가 너에게 청혼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엘리자베스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잘 됐구나. 그런데 그의 청혼은 거절했다고? 네, 아버지. 잘했구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네 어머니는 네가 그 청혼을 받아들였으면 하시는구나. 여보, 안 그렇소?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리즈를 다시는 보지 않을 거예요. 엘리자베스, 너는 참으로 난처한 선택을 해야겠구나. 오늘부터 부모 가운데 한 사람과 의절하게 될 테니 말이다. 네 어머니는 네가 콜린스 씨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너를 보지 않을 거라는구나. 하지만 나는 말이야. 네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 다시는 보지 않을 테다. 베닛의 말을 듣고 난 엘리자베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떠올랐다. 하지만 베닛 부인의 표정은 잔뜩 일그러졌다. 그래도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달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면서 설득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한편 콜린스는 혼자서 방금 있었던 일을 곰곰 되짚어보고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자신의 청혼을 거절할 수 있는지 그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자존심이 상한 그는 침묵을 지킨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때 샬럿 루커스가 찾아왔다. 콜린스의 관심이 그녀에게 쏠리는 바람에 엘리자베스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튿날 아침 베닛 집안 딸들은 위컴이 돌아왔는지 알아보려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메리튼으로 향했다. 읍내에 막 들어설 무렵 위컴을 만난 그들은 그와 함께 이모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위컴은 엘리자베스에게 무도회에 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무도회 날짜가 다가오면서 다시 씨를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건 견디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서 흐르는 묘한 분위기가 다른 분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위컴이 무척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자매들이 롱번으로 돌아올 때는 위컴과 다른 장교 한 명이 동행했다. 돌아오는 길에 엘리자베스는 위컴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뻤다. 더구나 부모님께 위컴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집에 도착하자 편지 한 통이 제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더필드에서 온 편지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뜯어보았다.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읽는 언니의 얼굴빛이 점점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은 제인은 편지를 옷 속에 집어넣고는 다시 쾌활하게 행동하려고 애썼다. 장교들이 떠나자마자 제인은 엘리자베스에게 위층으로 따라오라는 눈짓을 보냈다. 방으로 들어간 제인은 편지를 꺼내며 말했다. 캐롤라인한테서 온 거야. 이 편지를 읽고 정말 놀랐어. 지금쯤이면 그들 일행은 네더필드를 떠나 런던으로 향하고 있겠지? 그리고 이곳에 다시 돌아올 계획이 없대. 그러고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어내려갔다. 편지에는 제인과 갑자기 헤어지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는 캐롤라인의 형식적인 인사말과 함께 자주 소식을 보내달라는 당부의 말이 적혀 있었다. 그들이 갑자기 떠난 것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아쉬울 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이 없으면 빅리 씨와 제인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하지만 편지에는 빅리가 런던에 볼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여 있었다. 분명한 건 빅리 씨가 이번 겨울에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란 사실이야. 제인이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캐롤라인이 빅리 씨를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겠지. 분명한 건 그것뿐이야. 엘리자베스의 말에 제인이 대꾸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건 그분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잖아. 하기야 너는 모든 사정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구절을 읽어줄 테니 들어봐. 너한테는 비밀이 없으니까. 제인이 읽은 구절에는 다시의 누이 동생 미모가 어떻다느니
빅리가 그녀를 좋아한다느니, 집안에서는 그들이 결혼하기를 바란다느니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니? 캐롤라인은 내가 자기 올케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을 뿐더러 원하지도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오빠도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녀는 지금 내게 아주 친절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니? 아니, 내 생각은 달라. 캐롤라인은 자기 오빠가 언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그래서 다시안과 하루빨리 결혼하길 바라는 거야. 오빠를 붙잡아둘 생각에 그를 따라 런던으로 간 거지. 언니한테는 그가 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설득시키려는 거고. 제이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며 엘리자베스의 말을 부인했다. 언니, 정말이야. 내 말 믿어. 언니하고 함께 있던 빅리 씨를 본 사람이라면 그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사실 그와 결혼하기에는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 가문도 별로지. 그게 못마땅했을 거야. 그리고 캐롤라인이 다시안과 빅리 씨의 결혼을 원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어. 만일 두 집안 사이에 인연이 맺어진다면 다시 씨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 엘리자베스는 나중에 빅리가 돌아와 제인의 간절한 마음에 대한 보답을 해줄 것이라며 언니를 위로했다. 어머니에게는 네더필드 일행이 당분간 그곳을 떠난다고만 알리기로 했다. 베닛 집안 식구들은 루커스 경으로부터 점심 초대를 받았다. 샬럿은 식사를 하는 내내 콜린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샬럿은 그런 일이라면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사실 샬럿이 콜린스에게 베푼 친절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콜린스의 청혼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늦게 콜린스와 헤어진 샬럿은 만약 그가 롱번을 서둘러 떠나지만 않는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좀 더 빨리 이루어졌다. 이튿날 아침 일찍 콜린스는 베니스의 집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샬럿은 2층 창문으로 그가 자기 집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재빨리 정원으로 나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와 마주쳤다. 콜린스는 그녀를 보자 길고 지루한 사랑의 열변을 쏟아냈고 샬럿은 그 청혼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루커스경 부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의 결혼을 허락했다. 콜린스 정도면 별다른 재산을 물려줄 수 없는 딸에게 훌륭한 결혼 상대였다. 게다가 그는 장래에 베니스의 상속인이 될 것 아닌가. 샬롯도 꽤 만족하는 편이었다. 콜린스에게 그다지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나이가 벌써 27살이고 뛰어나게 예쁜 것도 아니라서 다른 남자에게 청혼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샬럿은 베닛 집안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직접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콜린스에게 롱번으로 돌아가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튿날 일찍 콜린스는 그 집에서 떠날 예정이었다.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자신의 사랑이 드디어 성공했음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래서 엄청난 참을성을 발휘해야 했다. 롱번을 떠나면서 콜린스는 조만간 다시 오겠노라고 말했다. 다른 가족들은 그가 또다시 방문한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베닛 부인만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콜린스가 메리에게 청혼하기 위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다. 메리는 다른 딸들보다 그를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베닛 부인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콜린스가 떠난 뒤 곧바로 샬럿이 찾아와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콜린스와 약혼했다고? 설마! 엘리자베스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네 기분이 어떨지 알아. 콜린스 씨가 최근에 너와 결혼하고 싶어 했으니까 놀라는 것도 당연하지.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나는 결혼 생활에 그리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안락한 가정을 갖는 거야. 콜린스 씨의 성격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 물론 그럴 거야.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색한 시간이 흘렀다. 잠시 후 그들은 다른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샬럿이 떠난 뒤 엘리자베스는 방금 들은 말을 혼자 곰곰 되새겨보았다. 콜린스가 사흘에 2번이나 청혼한 것도 이상한 일이었지만 그런 청혼을 받아들인 샬럿도 이상했다.
샬럿이 단지 세속적인 안락함을 얻기 위해 고귀한 감정을 포기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샬럿이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할 것 같지 않았다. 그 소식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베닛 부인이었다. 멍하니 넋을 잃고 지내던 그녀는 일주일 뒤에야 비로소 엘리자베스와 마주쳐도 흥분하지 않았으며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예의를 차려 루커스 경 부부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있었다. 서먹서먹해진 엘리자베스와 샬럿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샬럿과 다시는 비밀을 터놓고 지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언니인 제인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갖고 대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제인의 행복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져갔다. 제인은 빅리가 네더필드에 돌아오지 않자 점점 불안해졌다. 그건 엘리자베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빅리의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하기보다는 그의 누이들이 그와 제인을 떼어놓는데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다. 빅리가 돌아오지 않는 데는 런던의 즐거운 생활도 한몫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인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싶어서 빅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베닛 부인이 틈만 나면 빅리의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참아내기가 무척 힘들었다. 베닛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왜 빅리가 돌아오지 않는지 끊임없이 생각했다. 샬럿을 보는 것도 그녀에게는 괴로운 일이었다. 그녀는 샬럿이 롱번을 물려받을 사람의 아내라고 생각하니 질투에 찬 증오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샬럿이 놀러오기만 해도 그녀가 이 집을 소유하게 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여겼다.